양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럽하우스 아시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책 읽기를 소홀히 할 뻔했으나 제가 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열심히 틈틈이 책을 또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요, 한 권 한 권 모두 참 흥미롭고 관심을 가지면 좋을 법한 그런 책이에요.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요, 지난 16일에 전 세계에 동시에 이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아주 뜨끈뜨끈한 책이에요. 빌 게이츠는요, 그냥 비단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책을 읽으면 정말 공부를 많이 했구나, 그리고 정말 그 변화를 위해서 직접 투자를 하고 실천을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회 공헌 활동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이 책의 핵심 주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050년까지 제로 탄소를 실현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로는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목표는 제로를 달성하는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기후변화는 보건과 교육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다라고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핵심 이야기부터 던졌으니까 현재 상황부터 우리가 한번 짚어보죠. 기후변화 이미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 전 세계 막 뉴스들 중에 보면 미국 어디에서 정말 산불이 수시로 일어나고 해수면이 상승을 해서 우리 북극곰들이 갈 곳을 잃고 이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접하잖아요. 만약에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도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코로나19잖아요. 빌 게이츠가 이해하기 쉽게 코로나19와 비교를 해서 그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인구 10만 명당 약 14명이 사망을 했대요. 앞으로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80년 뒤에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80년 뒤에 2100년쯤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인구 10만 명당 약 73명이 사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보다 훨씬 더 공포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비교할 수 없도록. 아니, 빌 게이츠는 왜 갑자기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 궁금하죠. 그런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책의 초반에 나옵니다. 빌 게이츠도 본인이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에너지 빈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변화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알게 됐대요. 가난한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게 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그 에너지가 온실가스를 더 이상 배출하지 않는 방식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된 거죠. 자, 그럼 또 궁금한 거.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가겠죠? 매년 전 세계가 연평균 510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고 해요. 아니, 510억 톤이 얼마나 많은 거야? 감이 안 오지 않아요? 저도 너무 감이 안 와서 좀 제가 그 뉴스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510억 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 한 마리 생각해 보세요. 이 코끼리가 100억 마리. 코끼리 100억 마리를 우리가 배출하는 거, 여러분. 여러분 그 심각성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엄청난 양입니다. 이거를 0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당연히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죠. 빌 게이츠가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다. 빠르게 대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후변화가 초래할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기후변화와 대응 기술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이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이 책에서 밝혔다. 너무 든든합니다. 일단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기술 공부를 하면서 이게 어렵지만 가능하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되게 믿어보고 싶어졌어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2050년까지 그러면 제로 탄소를 만들 거면 한 2030년 정도까지 그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에 점점 줄여서 제로로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빌 게이츠가 그건 틀린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280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2050년까지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목표는 서로 다른 성공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
만약에 목표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이라면 우리는 이 목표를 위한 수단에만 집중할 것이다. 그래서 적당한 완화나 적당히 줄이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핵심 전략으로 기술, 정책,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혁신 기술에 관해서는요, 그린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해요. 이 그린 프리미엄을 낮추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화석 연료만큼 청정 에너지가 싸다면 사람들이 구태여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을 거 아니냐. 우리가 그걸 목표로 삼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 누군가는 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아니 빌 게이츠 당신이 거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야? 돈 벌려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하지 않았을 때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말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런 기술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진국부터 앞장서서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정책을 적극적으로 혁신하면서 시장이 그걸 선택할 수 있게 정부가 정책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기술과 정부의 역할을 이야기했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궁금하죠? 이제 우리가 또 소비자가 아닙니까? 소비자가 친환경 제품을 많이 찾으면 시장도 그에 따라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소비할 때 기왕이면 친환경 제품을 찾는 게 또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권자로서 그런 기후변화 정책을 앞세우는 중요시하는 후보들을 우리가 투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빌 게이츠가 이야기를 합니다. 빌 게이츠가 그러니까 인정을 해요. 제로 달성은 정말 쉽지 않다.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가능하다. 기후변화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싶은 우리 양식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을 할게요.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요, 바로 이 빨강 책입니다. 아주 강렬한 빨강이죠. 빨강은 아름다워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독일의 루시아 자몰로입니다. 보면 팬티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 책은 생리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읽으면서 우리 정말 생리를 시작하는 여자친구들이 모두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 책은 우리 모두를 위한, 어른들을 위한 책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생리는 뭐 부끄럽거나 감춰야 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서서히 인식하고 말하기 시작했지만 오픈된 공간에서 대놓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직도 약간은 민망하거나 조금 부끄럽다 이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저자는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리에 대한 금기를 깨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왜냐? 빨강은 정말 아름다운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부터 대체 생리를 금기시한 걸까 궁금해지죠. 이 인구의 절반은 하는 생리가 왜 감춰야 되게 됐는 건가?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는데 여전히 어떤 나라에서는요, 이 생리를 하는 여성이 불결하다고 생각을 해서 생리하는 날에는 교회에 가지 못하고요. 또 어떤 나라에서는 생리 오두막에 움크려서 지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비상식적인데 여전히 어느 나라에서는 그렇게 맹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의 철학자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나 또 히포크라테스 문서에서도요, 생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이해를 하고 그걸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또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어있는지는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자가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요. 일리가 있구나 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왜 우리가 생리대 광고를 보면 안심샘 방지 혹은 냄새 없이 상쾌하다 이런 문구들이 등장을 하는데, 물론 그 뜻은 이해가 됩니다. 신경 쓰지 않고 뭔가 그렇게 편안하게 그런 것들을 제공한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조금 비틀어 보면 아니 그러면 이 생리 얼룩이 묻으면 뭐 굉장히 큰일 나는 거고 굉장히 비정상이라는 이야기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뭔가 이에 대한 금기시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91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리는 완전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니 목소리를 낮춰 말할 필요가 없어. 생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큼이나 평범한 일이어야 해.
어디서든 상관없이. 당장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은 나는 정말 자연스럽게 생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누군가는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라고 또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여전히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한 명 한 명 우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행동을 할 때 그게 점점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걸 낯설게 보는 사람이 오히려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우리가 시선을 역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연스러운 용기를 조금씩 가지길 바라면서 제가 이 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도요, 굉장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이 초록색 책이에요. 모두와 친구가 되고 싶은 오로르.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또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책 빅피처라는 책. 안 읽어봤어도 제목은 한 번쯤 들어본 그 책. 그러니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더글라스 케네디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요, 오로르 시리즈의 두 번째 책이에요. 전작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독자들이 또 이 책을 반갑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오로르는요, 이 책의 주인공인데요. 여기 나온 오로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이입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11살 어린인데 오로르는 말을 하지 못해요. 대신에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그냥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과 함께 좀 공감하며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 책을 가져왔어요. 왜 오로르가 말을 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오로르는 충분히 이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늘 태블릿 PC를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 글로 써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글로 써서 표현하는 오로르를 향해서 그 친구들은 너 왜 이렇게 유별나? 라면서 괴롭히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오로르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대입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 우리가 남들과는 조금 다른 선택을 했을 때 혹은 남들은 다 가는 길을 가지 않고 그냥 내가 선택해서 다른 길을 갔을 때 내 관심사대로 뭔가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막 수근거리는 사람도 있고요. 쟤는 왜 저래? 남들 다 그렇게 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또 막 설득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들이 누구에게나 하나쯤 있지 않나요? 그렇게 흔들리거나 뭔가 위축되는 마음이 들 때 이 책을 읽으면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확신과 여러분들이 큰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로르의 선생님이 고민하는 오로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3페이지에 괴롭힘이 나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 괴롭힘 당한 사람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걸 두려워하게 되는 거. 오로르,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사람들과 나누는 건 즐거운 일이야. 두려워하지 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그런 고민을 할 때 네가 틀리지 않았어 라고 말해주는 선생님, 친구, 가족이 있다는 건 정말 필요한 일이고 또 행복한 일이구나 라고요. 그렇게 오로르의 뭔가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로르가요, 우리의 세상을 힘든 세상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힘든 세상이 있고 오로르가 갈 수 있는 또 이 참깨 세상이 있습니다. 참깨 세상의 친구 오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9페이지에 내가 힘든 세상에 가기 싫어하는 이유를 알겠지?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불행하면 다른 사람한테 못되게 굴 때가 많아. 자기 일에 집중을 하고 있고 자기가 행복한 사람은요, 남에게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식이들이 혹여 누군가에게 뭔가 불필요한 불쾌한 참견을 들었거나 그런 날선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화를 내는 것도 물론 괜찮지만 그냥 그 사람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슉 넘겨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좀 불행한가 보다 라고요. 또 오로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7페이지에요. 힘든 세상에서는 누가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거나 그냥 좀 남다르면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남다른 사람을 보면 불편하다고 말해.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상의 개념에 맞지 않은 걸 보는 게 싫은 거야. 그런데 정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집단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특별해 보이는 걸 억누르려고 정상이라는 개념을 스스로에게 강요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저는 점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굉장히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을 정말 우리가 많이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아니 진짜 정상이라는 게 뭘까? 정상이라는 게 진짜 존재하는 걸까? 이건 모두 우리가 만들어낸 약간 허상이 아닐까? 우리가 만들어낸 울타리가 아닐까?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오로르는
그런 정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클로에가 말을 합니다. 오로르는 자기 참모습대로 살면 돼.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애들은 불안정한 동물들이나 마찬가지야. 혼자 있으면 불안하니까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는 거지. 참모습 그대로 살아. 이것도 정말 너무 공감을 한 게요. 제가 저의 책에도 썼던 이야기인데, 제가 어디 사주집을 갔을 때 그 사주 봐주시는 분이 저한테 언니 색깔 잃지 마 라는 이야기가 저에게 큰 힘이 됐던 것처럼, 오로르 참 모습 그대로 살아 라는 그 말이 저는 정말 또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양식이들도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살아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누구에게 추천해주고 싶을까도 생각을 하면서 그제 제가 그 결혼한 친구를 만났는데요. 친구가 굉장히 똑부러지게 뭔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결혼의 방식, 뭐 시댁과의 관계 이걸 따르지 않고 나름 되게 현명하게 본인의 방식대로 이걸 잘 풀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가 이상하대,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대, 못마땅하다는 듯이 훈수를 많이 뒀대요. 저는 그 친구에게 이 책을 추천을 하고 싶네요. 네, 오늘 3권의 책을 소개를 했는데요. 참 좋은 책을 만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양식이들과 빨리 나눠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이제 또 제가 좋은 책을 발견을 해서 다음 시간에도 가져올게요. 여러분 안녕, 또 만나요.